관리자 번호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관리자 번호를 로그인해 놓으면 관리자가 사용을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화장실을 갔을 때,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냥 그 사람 루트의 번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해킹이나 보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루트의 번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그때그때마다 루트 로그인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애초에 그냥 처음에 로그인할 때부터 루트로 로그인해서 쓰고 프로그램 개발도 루트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뭔가 키를 명령을 잘못 쳐요. 가장 흔한 명령어가 rm, delete, 지우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명령어를 잘못 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윈도우즈에서도 그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나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코맨드 라인을 하다 보니까 현재 내 프롬프트가 어디에 있는지 문득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빈 디렉토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템포러리 디렉토리에서 쓰레기 파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rm 전체 지우는 뭐 이런 걸 치게 됩니다. 시스템 파일이 아니더라도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GitHub 다 쓰시죠. 요즘은 GitHub라는 이런 아주 정말 훌륭한 툴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개발하다가 날리거나 파일을 날리거나 또는 잘못된 쪽으로 갖다 다시 리커버도 다시 백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 개발을 할 당시에는 그런 툴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어요. 좀 그런 것을 잘 쓰는 데서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썼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디렉토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어쩌다가 한번 그 테이프 이런 거 났을 텐데 테이프 장치 뭐 이런 데다가 백업을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이런 데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개발하다가 보면은 역시 또 실수로 patch 수가 있어요. 이러면 정말 재앙이 됩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또 이거 5분만 얘기하면은 백업, 우리 컴퓨터를 쓸 때 정말 여러분은 지금 개발하면서 이제 100% Git을 비롯한 버전 관리 툴을 씁니다. 버전 관리 툴을 넥스트에서 강조 많이 하죠. 다른 데서는 버전 관리 툴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넥스트는 아주 필수적 버전 관리 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거는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버전 관리 툴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10줄짜리, 20줄짜리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Git 컨트롤 아래에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내가 작성하는 거는 심지어 뭐 조금 습관화가 좀 되면은 그냥 문서조차도 워드 문서조차도 다 Git 관리 하에서 이렇게 작업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버전 관리는 말 그대로 버전 관리를 해줍니다. 내가 조금 브리치가 생겼을 때 다시 백그라운드 돌아오고 다른 개발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을 때 합치고 나눠가지고 작업하는 걸 상당히 편리하게 해줘요. 그렇지만은 아마 실제로 쓰려면은 여러분이 좀 더 실제 현장에 나가거나 우리 개발팀 활동을 하거나 이런 이제 경험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 혼자 쓰면서도 Git을 씁니다. 나 혼자 쓰면서도. 그럴 때 많은 활용도는 뭐냐면 백업 정도 쓸 수 있어요. Git을 그때마다 커밋하고 리모트에다가 담아놓게 되면은 내가 혹시 실수했을 때 내 작업을 그대로 돌릴 수 있어요. 이걸 아마 지금 고개는 끄덕여지겠지만 하다 보면 귀찮아. 명령어 한 줄 치는 것도 귀찮아 할 텐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겪어봐야지만 그 절실함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개발자로 들어선 인생이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돼갈 텐데 개발자로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그런 대재앙을 한두 번은 분명히 맡길 겁니다. 거의 90% 이상의 개발자들은 맡게 돼요. 빠른 친구들은 넥스트에서 이제 프로젝트 하다가도 한번 맡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하고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은 백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컴퓨터 시스템 얘기할게요. I/O에서 I/O 중에 대표적인 게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
이건데 저장장치가 원래 나왔던 거는 메모리 안에 모든 프로그램 다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원래 저장장치 나왔던 그 배경과 비슷하게 이 컴퓨터 시스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건 기계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특성이 전기를 끊어도 얘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라는 게 어느 순간 그냥 불치불식간에 내가 큰 실수 안 하더라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드디스크의 배반을 혹시 당해본 사람이 있더라면 그걸 알 텐데 우리 기계 특히 요즘 전자제품 살 때는 뽑기라는 말을 하죠. 똑같은 기계인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는데 나는 사자마자 한 달 만에 문제가 생기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만든 제조물이기 때문에 완벽이란 건 없습니다. 삼성, 인텔 이런 데서도 그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서 그 뽑기라는 것이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로 맞출 뿐이지 그게 그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저장장치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은 우리 음식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은 좀 찜찜하다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주방을 보면은 먹기가 힘들어 그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나 SSD가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심히 많이 불안해질 겁니다. 아 이게 언제라도 데이터 날아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날려보고 데이터를 또 이것들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좀 더 뼈저하게 느끼게 되겠지만 더 좋은 거는 그러지 않고서도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개발자이건 일반 사용자이건 아줌마건 뭐 애기들이건 상관없이 백업이라는 것을 정말 숙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백업은 일종의 우리 사회 보험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보험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개발자는 정말 100% 이상 백업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백업 합니까 지금? 자기 맥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 깃 쓰는 일부 그거 말고 백업 해야 됩니다. 백업은 여러 가지 방식인데 백업의 가장 기본은 듀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백업을 인텔리전트하게 해가지고서 변경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서 뭐 저장하는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복제입니다. 복제이고 그래서 가장 요즘은 그게 편리해졌으니까 플래시 USB 같은 것도 뭐 16기가, 32기가 이렇게 막 USB 나오니까 외부 저장 장치에다가 그때 복제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개발자 같으면은 제가 하는 걸로 말을 해보자면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그 버전 컨트롤 깃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코딩 작업하는 거는 어쨌든 2번 이상 되게 뭐 두 번째가 외부 저장 장치 세 번째가 클라우드 사실 이 사이에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6점 웨이트라는 말을 써서 이 컴퓨터 내에 하드디스크를 2개 이상 둬가지고서 내가 의도적으로 백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속 백업이 되어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뭐 모든 네이버 어떤 이런 웹 서버 시스템 있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여기 이제 이런 혹시 여기 이런 데 견학 가본 사람 있나요? 그래도 어쨌든 네이버 연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상황 봐서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갔다면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실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서버가 그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그 사실 불안하죠. 이제 이게 사실 내 입장에서 이게 클라우드인데 내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 또 네이버 블로그에다 저장하는 거 이거 없어지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이 불안함은 똑같은 건데 얘네들은 시스템적으로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정도가 아니면 사실 그런 서버가 날아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어떤 이제 시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터졌는데 데이터가 뭐 관리소를 없애렸다, 농협의 데이터가 뭐 이렇게 이거는 우리 같은 이제 컴퓨터쟁이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는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안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아무튼 그렇게 되고 우리 개인으로서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대부분 다 요즘에 이제 노트북 환경이다 보니까 이걸 갖추기는 좀 이제 힘들고요. 이거 하시고 요즘 USB 몇만 원 하는 거 그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 뭐 그 USB 메모리 줬고 용량이 작다면 용량이 크다면은 뭐 500기가 정도 1TB 정도 외부 USB 전환치 하나 내지 두 개 먼저 줬고 하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백업을 하십시오. 전체를 다 백업하는 게 매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인크리멘탈 백업이라는 유틸리티들이 상용도 있고 쉐어웨어 버전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은 변경된 것만 계속 있어요. 처음에는 다 카피해놓고 그 다음에는 변경된 것만 카피해놓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은 좋아진 게 유료든 또 무료도 꽤 많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본적인 게 싱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서 온라인으로 웹 서버에다가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개발자는 저는 사실 좀 성격이 무나가지고 네이버나 뭐 이런 데를 되게 어쩌다 보니까 잘 믿지를 못해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중요한 데이터를 담지는 않아요. 클라우드에다 제 작업 데이터를 백업하지는 않습니다. 백업하지 않고 이것과 이거 그리고 사실 클라우드는 아닌데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가 집에 한 대, 그 랩탑 노트북 한 대, 오피스 한 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제 작업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똑같은 카피가 거의 늦어도 한 일주일 정도로는 계속 이렇게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카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몇 번 알다 보니까 이래도 찜찜할 때가 있어요. 백업. 구글 드라이브 정도는 믿을 수 있지 않나요? 네. 구글 드라이브 사를 그게 그겁니다. 아니 뭐 이제 못 믿는다는 것도 수준 레벨이 있겠지만 이건 이제 네이버나 국내 서버들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언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또는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솔직히 있어요. 그냥 기후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제 그 구글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는 없을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애플도 뭐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우리 수업에서 그런 말까지 하기는 좀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보안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위험이 있어요. 백업을 붙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어가면 뭐냐면 시스템을 루트의 권한으로 쓰는 거는 사실 매우 보안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루트이어야지 가장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스템을 루트의 권한으로 쓰는 거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쓰는 거는 시스템 보안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루트로 환경을 만들어놨으니까 누군가 그거 와서 쓸 수가 있게 되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루트 로그인한 걸 거의 배제하고 이런 우분투 계열의 리눅스, 데비안 이런 계열의 리눅스가 나오면서 이 기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네가 필요로 하는 한 번만 루트로 권한을 가지고 동작을 해라라는 거죠. sudo하고 do에다가 똑같이 이제 명령을 쓰면 루트의 권한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자주 쓰는 거고요. 레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를 캡처럼 텍스트를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한 화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것.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G는 뭔가 찾아내는 건데 화면에 올라오는 또는 파일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중에서 특별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데 쓰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코 기능, 에코 말 그대로 화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문자열을 화면에다 표시하는 것, 명령어의 히스토리. 그래서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그대로 다시 되풀이해서 쓸 수 있는 것. 알리아스는 별명 기능으로 긴 명령어 또는 복잡한 명령어 치고 인자 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긴 명령어 줄을 짧게 별명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쓸 수 있는. 다음에는 가끔 이제 파일 위주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테이프 아카이브라고 사실 테이프이 들어갑니다. 아까 테이프 제가 초기의 컴퓨터는 CPU 메모리 저장치 이렇게 썼는데 하드디스크 조금만 달고 있었지만 외부 저장 장치를 요즘은 외부 저장 장치의 뭐 거의 99% USB죠. 외부 저장 장치라는 게 USB고 다 그것도 하드디스크인데 옛날에는 여기에 테이프 이런 비디오 테이프 기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테이프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 테이프에 그게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테이프에다가 묶어가지고 한 테이프로 파일 저장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지금 있지처럼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서 저장하는 도구가 유네임은 유저 네임이 아니라 시스템 정보를 알아보는 거, 호스트 네임 이런 거 알아보시고 나이스는 이거 나중에 우리 프로세스 할 때 해볼게요. 우선순위. 그리고 터미널에서 명령은 아니지만 Ctrl C, Ctrl D 이런 키들을 누를 수가 있는데 Ctrl C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반 도스 명령어도 써봤으면 알겠지만 어떤 명령어 실행될 때 Ctrl C 키를 누르면 그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Ctrl D는 라인의 끝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Ctrl D를 누르게 되면 라인의 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의 입력이 끝났다라는 것을 터미널한테 주고 싶을 때 Ctrl D를 누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 느낌표 기호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히스토리 기능이 있어서 히스토리 명령어를 치면은 지금까지 내가 실행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표하고 276번 하게 되면 276번에 저장되어 있던 ls 명령어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그런 히스토리 기능, 느낌표가 히스토리 기능. 그래서 느낌표 숫자 여기 보시면 느낌표 달러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표 숫자 이렇게 됐고 느낌표는 바로 직전에 했던 명령어 그대로 실행됩니다. 하시고 lsb 이렇게 하면 실행되는데 느낌표 ls하고 느낌표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 달러는 어떤 끝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지금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언급할 텐데 느낌 달러 하게 되면 다 이전 명령어 중에서 맨 끝 단어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cd하고 느낌표 달러 앞에 이걸로 채워줘가지고서 체인지 좀 돌리고 지금 제가 그 한 장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리눅스를 처음 개발적 프로그래머로서 이렇게 쓸 때 흔히 쓰는 것들인데 이것도 보면 뭔가 파일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파일에 대해서 지우거나 또는 그 파일 에디팅하거나 할 때 맨 마지막 파일을 그냥 바로 여기다가 파일 이름 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용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화살표 여기 또 화살표 키, 탭 키 있는데요. 화살표 키, 탭 키 이거는 히스토리 기능에서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전 명령어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 아까 탭 키는 얘기를 했죠. 탭 키는 명령어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후보를 보여주고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만 있으면 자동으로 그걸 만들어줘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제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리눅스에서 이 정도 정도만 알아도 일반적인 개발 작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과제가 제시가 됐을 텐데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이 메인 페이지든 구글링든 위키든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명령어다라는 것 조사하고 뭐 필요하면 중요한 기본적인 옵션 몇 개까지 조사한 다음에 실제로 명령을 실행해서 그 실행된 결과를 화면 캡처해가지고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것까지 봐버리고 다시 명령어 쪽이니까 여기 이제 명령어 사용법 중에서 좀 하나 apt-get이라는 명령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섹션은 프로그램 패키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워낙 그런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뭐 게임을 산다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하게 되면 설치라는 걸 하게 되죠. 설치라는 걸 해서 설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명령어만 입력하든지 더블클릭만 하든지 하면 그 프로그램이 그 운영체 상태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것을 프로그램 패키지, 리눅스 패키지라고 얘기하고 그 패키지를 설치하고 제거하고 뭐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고 클리닝하고 하는 것들을 패키지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 게 apt-get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역시 명령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죠. 윈도우즈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운받는다든지 CD를 산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셋업이라는 CD 맨 첫 부분에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프로그램이 막 뭔가 복잡한 일을 하면서 윈도우즈의 오피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세팅을 해주죠. 그래서 뭔가 복잡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작업의 대부분의 일은 복사입니다. 복사. CD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있는 복사할 뿐이에요. 어떻게 복사하냐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특히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그 쉘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대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다,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파일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환경들을 뭔가 구성 파일로서 설정해 주는 거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이 레지스트리라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은 원래는 컴퓨터 시스템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갖다 저장을 해놓고 내가 필요한 걸 쉘을 통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명시해 가지고 엔터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 설치는 뭔가 복잡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복잡한 일을 해요. 리눅스나 윈도우즈가 이제 관리하기 위한 쉘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갖다가 윈도우즈 쉘이, 리눅스 쉘이, 리눅스 OS가, 윈도우즈 OS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여기다 복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전에 리눅스만 하더라도 디렉토리 구성이 약간 체계가 있었죠. 빈 디렉토리, etc 디렉토리, USR 디렉토리, div 디렉토리 이렇게 구성이 달랐죠. 그러니까는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파일 하나만 가지고 동작하는 거라면 그냥 복사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덩치가 커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리소스, 데이터들이 막 흩어져 있다면 이게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동작이 원활히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이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과 셋업 프로그램의 일입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쓰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설치 버전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포터블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배포되는 것들도 있죠. 셋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어디 디렉토리에다 복사해, 그 폴더에다 복사해 놓으면 실행이 되는 거. 그거는 그 폴더 상태가 설치된 것과 똑같은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터블 버전과 셋업 버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셋업을 한다는 게 포터블 버전과 비슷한 형식을 하드디스크에다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초기에는 리눅스도 대부분 다 그렇게 갖다가 그냥 복사만 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원리를 이해를 못했을 때는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과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윈도우즈는 셋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 동작이 일어나야지만이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근본은 그냥 저장 장치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갖다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변 정보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해주기가 귀찮으니까 셋업이라는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줄 거예요. 그 복사만 해서 실행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용자 정보는 포함을 안 하는 윈도우즈나 리눅스 이런 데서 리눅스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사용자 정보라는 게 만든 사람을 뜻하는 네, 거예요. 만든 사람은 파일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만든 이후에는 없어지죠. 프로그램 파일을 내가 어디서 카피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한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의 소유자일 뿐이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터블로 됐을 때, 포터블 상태로 됐을 때 그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소유자가 누구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그 프로그램 파일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소유자 정보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로그램의 소스에 이렇게 추가가 돼서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기에 소유자 정보를 있다는 거는 소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우리 소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컴파일된 결과물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프로그램과 컴파일 얘기하니까 마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파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어쨌든 파일이잖아요. 우리가 소스를 컴파일해서 만들던, 그냥 내가 텍스트 파일을 만들던 OS 입장에서는 그냥 파일입니다. 똑같은 두 개의 파일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의 소유자라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파일을 만든 사람이에요. 원래 개발자가 이 파일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 파일을 복사를 해가지고서 USB를 담았어요. 그러면 USB는 내가 담았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파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자의 개념은 설치하고 실행할 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죠. 갖지 못하니까 필요가 없는 의미가 되는 거죠. 누가 소유자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 경우에 관리자, 루트가 사용해야 되는 파일을 열거나 지우는 이런 일을 한다. 내가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앞에서 봤던 패스워드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 내용을 바꾸는 기능을 내 프로그램에 넣어놨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럴 때 그걸 그냥 내가 복사해가지고 내가 복사해서 여기다 담아놨다면 그걸 실행시키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은 나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나이기 때문에 일반 유저이기 때문에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가지고 수정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할 수 없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내가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A라는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아니라 A라는 프로그램의 개발자 만든 사람이 아니라 A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저장됐는데 저장되었을 때 그 소유자가 누구이냐가 좀 관건이 됩니다. 내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루트, 즉 슈퍼 유저로서 저장을 해놔야지 이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시켰을 때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보고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아마 다음에 기회가 나옵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면, 만약에 이전 시간에 설명 잘 이해했다면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방금 얘기한 그 기능은 소용이 안 돼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실행한 거니까. 이게 루트가 소유한 프로그램이건 그냥 내가 소유한 프로그램이건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는 실행한 사람이에요. 로그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로그인해서 실행시키면 이 A라는 프로그램을 나라는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고 B라는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그 사람의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용할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지금 딱 보니 그런 필요가 있겠죠. 프로그램 만들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대훈이가 질문한 거에 정확한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의 소유자, 만든 사람의 의미는 그런 식으로 그냥 파일의 소유자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냐, 이 파일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실제 실행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 실행했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실행했느냐.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설치를 하나, 그냥 내가 그냥 가서 복사를 하나, 그 파일은 누가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좀 리눅스인데 복잡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파일이 컴파일 되면 내가 이제 지금 우리가 테스트해볼 우리가 만드는 수업 시간에 만드는 것들은 다 그냥 컴파일하게 되면 프로그램 파일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복사만 해놓으면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눅스에서도 좀 복잡한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은 리소스로서 파일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그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편리하게 해주고자 리눅스에는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셋업 우리 윈도우즈 개발자들은 인스톨러 쓰죠. 인스톨러 이렇게 쓰면 되는데 리눅스에서는 그걸 리눅스 버전마다 또는 웹법판마다 이 툴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D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분투는 apt-get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D 패키지는 데비안 패키지, 데비안 운영체제에서 데비안 리눅스에서 만들어서 제공했다. 그리고 여기 우분투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툴입니다. get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패키지 관리를 하는데 프로그램 가져오는 그런 거예요. 왜 이제 get이라고 했냐면은 윈도우즈는 통상적으로 내가 USB든지 CD든지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설치하는 게 사실 아직도 일반적이죠. 온라인으로 바로 설치하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죠. 여러분들 하게 되면 뭐 CD 이미지나 뭐 이런 걸 받아와가지고서 셋업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분투 계열은 더 기본적인 게 서버에 어딘가 서버에 프로그램들이 저장돼 있고 이걸 내가 다운로드 받아와가지고서 여기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버에다가 내가 프로그램 이름만 주면 다운로드 받은 것과 동시에 적절한 위치에다가 그것을 저장해서 세팅을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해줍니다. 그래서 apt-get이라는 명령어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기능까지 한꺼번에 해서 이름을 이렇게 Advanced Package Tool Get이라는 명령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퍼유저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apt-get은 sudo라는 명령어와 sudo 항상 같이 아마 뭐 거의 10중 8구 apt-get만 해가지고는 권한이 없었음 그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stall, reinstall이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install이거나 install하고 프로그램 이름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리인스톨은 재설치 되는 거고요. 리무브는 그 패키지를 지우는 거가 있습니다. 리무브, 클린 여기 따로 같은 말 같은 게 따로 있죠. 리무브는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고 클린이라는 거는 뭐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 설치하는 그 셋업 프로그램의 그 방식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프로그램은 윈도우즈의 하드디스크에 템포리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옮기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불친절하게 이걸 그냥 지우지 않고 남겨놓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이제 지워줘야지 디스크 용량도 비고 파일도 좀 깨끗해지고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패키지를 설치하고 지우다 보면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안 되고 뭔가 정도 찌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클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정한 패키지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클린이라고 쓰면은 패키지 설치에 관련된 좀 불필요한 파일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의 리눅스는 했던 거 아주 오래 쓰지 않기 때문에 인스톨 정도만 하니까 여러분이 apt-get 인스톨 정도만 쓸 줄 알면은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윈도우즈와 다르게 리눅스는 이제 원체가 오픈 소스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쨌든 리눅스에 쓸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 패키지 서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윈도우즈 같은 데서는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친구한테 몰래 얘기해서 그래서 가져오고 이상한 어둠의 세계에 가서 가져오고 막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렇게 훌륭하게 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리눅스는 그런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패키지 이름만 알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서버에 다운로드 받아서 크게 불편함 없이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 apt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런데 서버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 apt-get에 지정되어 있는 기본 서버가 연결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미 설치하는 그 CD 안에 그게 세팅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 서버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버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가지고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건 아니지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리눅스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서버에서 동일한 내용들을 아까 우리 이런 백업 아카이브, 백업 이런 얘기했죠. 같은 내용을 거의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서버들이 전 세계 수백 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가능한 가까운 곳에 연결하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말은 느려요. 우리 여기 있는데 느닷없이 영국에 있는 서버에 연결돼 있거나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데 좀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우분투 서버는 이렇게 이제 인터넷 URL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끔 느립니다. 느려서 설정 메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일자 앞부분을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설정 메뉴에서 보면은 다른 서버를 선택한다든지 그 이번 버전부터 지난 버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그 네트워크적으로 그 도달 거리가 접근 시간이 빠른 서버를 자동적으로 검색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스톨, 리무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흔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프로그램의 설치라기보다는 윈도우즈에서의 업데이트 기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눅스는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체 OS의 기본 기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들도 apt-get으로 다 한꺼번에 관리가 돼요. 그래서 apt-get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버전이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웹브라우저를 지금 설치해 쓰고 있는데 웹브라우저 버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인스톨 해도 상관없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찾아서 복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비슷한 말 같은데 업그레이드는 실제로 바뀐 내용들을 서버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일을 하는 게 업그레이드이고요. 업데이트는 뭐가 바뀌었는지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업데이트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다 검색을 하고 서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업데이트. 그래서 이거는 명령어가 아니라 그 주분투 제어판에 보면 설정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도구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바꾸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보면은 다운로드 위치 쪽에 서버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업데이트 도구를 하게 되면 마치 명령어로 apt-get 업그레이드를 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apt-get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두 개를 다 같이 한 것과 같은 동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체크를 쭉 해가지고 설치된 패키지 중에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은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갱신을 시켜주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VI라는 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저희가